소사이어티 제5차 모임에 대한 개회와 함께 말씀을 성충모 대표를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아하 소사이어티 대표 성충모입니다. 제가 처음 이 어선에서 에피소드로 처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허리띠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식사 다 끝났죠. 네, 화장실에 가서 좀 장시간 있다 보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바크를 만지작 하면서 힘을, 그때 당시에는 힘이 좋았거든요. 탁 하는데 바크이 이렇게 벗어지면서 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 수입은 한 1,000여만 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크 하나에 그 기쁨을 만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런 기쁨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 건물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를 통해서 건물을 서치하는 과정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2층에 원화당 한의원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한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경대 한의대 나온 친구인데 같이 한 10여 년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계속 친구 관계를 쌓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왔었는데 그 건물을 서치하는 과정에서 원화당이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처음 여기에 세팅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서 물도, 위에서 주전자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꾸미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하 소사이어티 그 모임은 지금 4차에서 5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변화로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강좌 놓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변화를, 즉 창의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게임을 통한 창의적인 교수법에 대한 그러한 진행이 이상훈 회장님으로도 있으시게 될 텐데 많은 기대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사이트로서 이렇게 온 과정에 사실 막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지 포럼을 또 그런 멘토단을 운영하시는 오랜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임도극 회장님하고 강영일 원장님, 많은 분들이 저희 소사이트에 대한 모임에 대한 여러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파워 지식 우승 그 센터에 사무총장으로서의 배봉래 사무총장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청소도 했습니다. 이 몸으로 그런 결과로 여기에 많은 도움을 줘서 이런 사례가 마련됩니다.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로서도 지금 아하 소사이어티는 좀 젊은 이 걸음마되는 그러한 모임이지만 기존의 그런 모임과는 좀 달리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모임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특강을 하실 분은 김태수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설립자이십니다. 거기에 한 20만의
그런 그 해운을 갖고 계시고 현직 동의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와 함께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소비자 플랫폼의 그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교육 문화를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지식을 갖고 가는 그 강사로서 또 IT에 연결되는 트렌드로서의 변화되는 그러한 좋은 강의를 맡아주실 김태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대학의 김태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 아하 소사이어티에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유능한 강사님들과 또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강연자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충묘 대표님께서 상당히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분야가 마이크로 트렌드,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에 대한 마이크로 트렌드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인 큰 틀이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흔히들 요즘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로서의 창조 경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경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정리와 여러분들에 대한 또 생각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담론으로 제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마이크로 트렌드와 창조 경제로 잡았습니다. 다소 주제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대적 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적 담론의 이해 없이 그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너무나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사회의 하나의 한 단면을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대책들을 서로가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이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이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담론을 전제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큰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트렌드 이렇게 하면 이 트렌드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느냐? 사실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은 1990년대 말 미국 사회에서 주로 어디에서 쓰였느냐니까 광고 기획 마케팅에서 주로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대두되는 과정에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선거 기획 참모를 하고 또 선거 대책 홍보위원장을 했던 분이 바로 또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하나의 어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트렌드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심리적 현상, 어떤 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면 이 대표의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광고 마케팅 기법으로 이것이 출발이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신유통법을 본격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 마이크로 트렌드의 저자가 내놓은 이런 저작물들과 또
필요에 의해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제가 거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현상을 이러한 프레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어떠한 현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어떤 이 그러한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 보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통분모, 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상식의 허와실에는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상식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습니까? 확실합니까? 봤습니까? 네. 봤습니까? 네. 그게 사실입니까? 해가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지하고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는 단 한 번도 동쪽에서 뜬 적이 없고 서쪽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태양계에서 상대적인 항성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떴다가 졌다가 해버리면 이 우주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계에서 해는 한 번도 뜬 적도 없고 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구에 써 있는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동쪽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떴다고 그러고 우리 눈으로 해가 서쪽에서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해가 서쪽으로 짙다고 이야기했지 사실은 그 현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 눈의 착시 현상과 우리가 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는 동쪽에서 뜬 적도 없고 서쪽으로 진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회가 움직이고 이러한 사회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나 일반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작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라고 전달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제가 질문을 쭉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쫙 다 들어오는 과정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상식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 내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해는 동쪽에서 뜰 수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매장이 되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어떤 이 가치 질서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가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메가 트렌드다. 우리가 보면 메가 트렌드, 이것 자체가 메가 트렌드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 메가 트렌드의 대비가 되는 말을 저는 마이크로 트렌드인데 이때 마이크로 트렌드는 여기에다가 S 복수를 붙였어요. 제가 마이크로 트렌드.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는 뭐가 다르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메가 트렌드를 주도했던 주체가 누구냐니까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대기업.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이런 많은 이 뉴스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큰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서 이것은 하나의 당연시되는 하나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생산하면, 대기업들이 결정을 하면,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면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이런 메가 트렌드가 언제부터 균열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느냐니까 우리나라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이 어떤 해였느냐? 1929년 우리 인류 사회는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대 경제공황을 미국의 블랙 먼데이를 포함해서 이 미국발 세계대 경제공황을 맞이합니다. 1929년도 세계대 경제공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은 이 경제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1930년대 뉴딜 정책 이런 정책을 쓰면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니까 기업을 거대한 몸집으로 키우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몸집이 큰 덩치가 큰 기업이 덩치가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게 원래 미국의 보험산업은 원래 중소산업이었어요.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1930년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뭘 유도하느냐? 기업의 금융의 인수합병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생된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AIG가 바로 거기서 탄생하래요.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덩치 큰 이 기업들이 덩치 작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이 사회 하나의 상식을 바꾸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정부 주도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유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이 어디다가 광고를 하느냐? 방송, 매스미디어 매체에다가 신문 방송에다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밖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메가 트렌드 현상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자, 대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했어요. 지금 쓰시고 계신 폰이 어디 거죠? 아이폰입니까? 예. 이 옆에 보면 또 어디 폰이죠? 삼성입니까? 혹시 통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화가 잘 안 되면 예, 통신사에 요청하죠. 예, 통신사에 요청했더니 통신사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화기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조회사에 또 다시 요청해요. 예, 제조회사에 가시는데 자, 가까운 동네 전파사로 가면 안 됩니까? 전파사가 다 없어졌어요. 전파사가 다 없었어요? 자, 사실은요, 삼성폰이 고장나면 LG 가서 고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습니까? 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정도, 혹시 폰 어디 거 쓰십니까? 삼성이요? 갤럭시입니까? 자, 지금 두 분이 폰이 고장이 나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 두 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디로 가세요? 제조사. 삼성 AS 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안 됩니까? 그것을 아예 다른 데를 못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삼성폰을 쓰다가 고장나거나 LG폰을 쓰다가 고장나면 LG AS 센터, 삼성 AS 센터에만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상식처럼 생각되는 이 상식 속에 누군가는 거대한 제3차 서비스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원래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손재주 좋은 사람은 전파상, 우리 동네 전파상, 옛날에는 마을마다 전마다 이렇게 전파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술자들이 거기서 진짜 직업으로 밥을 충분히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동네 전파사들이 가보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대기업이 그러한 요소에까지 지금 뭐를 다 형성해버렸느냐? 메가 트렌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 A센터 갔더니 안에 안테나 쪽에 너버가 좀 이상해 있다. 그 고무가 이상해 있어서 이거를 수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수리를 딱 하고 15,000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15,000원입니다 하면 이게 왜 15,000원입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원가가 5원이든 7원이든 10원이든 15,000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당연시 되는 거 맞아요? 얼마나 돈 벌기 좋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 벌기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거예요. 삼성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전화기를 가져가 가지고 AS를 맡겼더니 고객님께서는 1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상으로 AS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진실은 바로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갤럭시라는 이 단말기를 사실 때 80만 원이 되었던 90만 원이 되었던 100만 원이 되었던 이 갤럭시 단말기를 사실 때 요 안에 원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년치 소모품 교체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년치 소모품비를 교체비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1년치를 선납한 거 맞아요? 선납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아오는데 이게 꼭 무슨 느낌이 납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역시 삼성 거를 사야 돼. 돈 벌기 좋죠, 그죠? 이것이 지금까지 대기업이 갖춰오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의 딜레마예요, 이게. 이 메가 트렌드가 가동이 되고 점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대기업과 그룹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경쟁자가 없고 시장 가격 결정자가 되고 시장 공급과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의 결정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갤럭시가 80몇만 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가 공개하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거 갤럭시가 왜 80몇만 원 그런데 요즘 과징금 엄청 맞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한테 지원금을 준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원가는 우리한테 물건값 파는 금액 속에서 자기들 리베이트 마진 가지고 돌려주는 거니까 우리 돈 우리가 내고 우리가 리베이트 받아오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또 과징금을 내리지 않습니까? 불공정행위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우리가 대기업이 지금까지 형성하고 있던 이 메가 트렌드를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회가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니까 바로 2007년이 우리 신유통에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이 실질적으로 이 운동이 진행되는 진원지 같아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불과 7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7년 그 이전은요, 이런 메가 트렌드를 너무나 당연시했어요. 너무나 당연시 여기에 대해서 왜? 라는 이야기를, 왜 단말기가 100만 원이 넘지? 왜? 그리고 하나만 더, 통신사가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통화료 내시는 것 중에서 기본료라는 걸 내시죠. 기본료 내시죠. 기본료 다 내시죠. 여러분, 기본료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제가 통신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기본료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통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시절에 외국의 통신 산업이 밀려 들어오면 통신 주권을 빼앗길 수, 전파 주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당시에 긴급법을 통과시키가 뭘 하게 됐느냐? 정부 예산으로 일단 한국이동통신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기지국을 다 설치했어요. 이 기지국을 설치해놓고 그 당시에 전화 개통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 개통하시는 분에게 이 기지국 설치한 비용을 분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기본료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동통신이 설치해 놓은 기본망하고 KT가 구축해 놓은 이런 망들하고 LG가 구축한 이 망들이 대한민국이 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정보통신 설비 이 전파 투자를 해놓은 나라도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그 속에서 이미 많은 세월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뭘 받아왔느냐? 이미 투자비 대비 기본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은 이미 회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꼬박꼬박 뭐가 나옵니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의 힘이냐? 이게 바로
상식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통신 요금 내면서 기본료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상식이 아니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되느냐니까 이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메가 트렌드가 되고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가 바로 정부나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메가 트렌드의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희생양이라 그럽니까? 메가 트렌드의 하나의 이 밑에 산업의 밑돌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이 소비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이 지식은 왜 부족하느냐?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제공된 지식을 지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식은 어디서 감추느냐? 이런 쪽에서 감추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이것이 준조세 개념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통신요금이 준조세예요, 지금 완전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이때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새로운 소비자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신소비자가 등장해요. 의식 있는 지식 정보에 기반한 신소비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소비자들은 기존의 이 소비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기존의 이 소비자들은 메가 트렌드 대기업과 정부가 이끌어주는 데 대한 의사결정에 이 사람들은 단순 소비자로서 참여를 합니다. 이 소비자를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 소비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소비자의 관심은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에서 예를 들면 1+1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1+1 행사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를 사고 또 롯데그룹에서 롯데 이 백화점에서 무슨 세일을 한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뭘 세일을 한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그 베풀어주는 세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이런 소비자들을 우리는 무슨 소비자라 그러냐? 일반 소비자로서 아마추어 소비자라고 우리 신유통 법학자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쪽 소비자는 어떻게 되느냐? 2007년 이후, 2007년이 뭐냐? 미국에서 80년 만에 제2차 세계대 경제공황을 쉽게 말하면 이 불러들인 하나의 발원지가 바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바로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시스템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바꿔버린 바람에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바꾼 바람에 그 후폭풍이 언제 왔느냐? 2007년에 왔어요. 미국에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어떤 론을 일으키는 모기지 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프라임 신용도가 아니면 모기지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주택만 담보해주면 대출을 해주지만 이거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신용도가 프라임 등급이 아니면 아무리 고가의 주택을 담보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무엇을 풀었느냐니까 남미 이민자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이런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미 이민자들이니까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기 활성 차원에서 뭘 해주느냐? 부동산 경기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프라임이 아닌 서브, 하위에 있는 신용자들에게도 뭘 해주느냐니까 이거를 론을 해줘 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터졌느냐? 2007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금융가가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여파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이전에 전조현상으로 우리는 1997년도에 아시아 대경제공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이 모든 진원지가 어디서 일어나냐니까 이 메가 트렌드가 붕괴되면서 메가 트렌드가 크랙이 가면서 메가 트렌드가 뭔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세계적인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 소비자들이 새로운 소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소비자를 이름하여 신소비자라 그러고 이것을 1980년도
이 신소비자의 등장을 예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1970년대에 그의 저서 중에 뭐가 있느냐? 엘빈 토플러는 단순 노동자 생활도 했고 이분은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 그 당시는요 미국에서 메가 트렌드가 급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가 트렌드의 정점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의 기득권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메가 트렌드를 하면서 글로벌로 진출하기 시작한 이 모든 기준점이 1980년대가 극에 달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 메가 트렌드들에 대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역시 미래학자는 미래학자예요.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970년 거의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저서 퓨처 쇼크라는 책을 냈어요.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1970년도에 나왔어요. 1970년도 그 당시의 분위기는 뭐냐니까 거대한 시대 담론이 대형화가 추세고 그룹화가 추세고 인수합병이 추세고 덩치를 키우는 게 추세였는데 그 당시에 엘빈 토플러의 예리한 눈으로 뭘 봤느냐? 지금은 이렇게 규모 경쟁을 하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거대한 정부가 쇼크를 받을 때가 온다. 그 책이 바로 퓨처 쇼크입니다. 미래 충격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단순한 아마추어 소비자들이 아니라 이제 똑똑한 소비자. 그 원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클레버 카스터머라는 용어를, 클레버라는 용어를 써요. 클레버라는 말은 사막의 여우처럼 아주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주. 그래서 똑똑하고 교활하고 하여튼 이런 이 클레버 카스터머가 나타나는데 이 클레버 카스터머가 바로 새로운 계층의 신소비자가 나타난 이 사람들은 상호 간의 정보를 교류하면서 상호 간의 지식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상호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자기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하나 이런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 간의 정보가 오가는 것은 이 정부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못지않게 뭘 가지나 전문 지식을 가지면서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자들을 신소비자라 그랬고 거기에서 엘빈 토플러가 이 새로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딱 10년 뒤에 1980년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 딱 10년 뒤에 나왔어요. 이 제3의 물결에서 무려 37페이지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신소비자의 등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새로운 소비자들이 클레버 카스터머들이 이제는 지식 정보로 무장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이 그룹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소비자를 슈머와 프로페셔널 프로듀스의 프로를 합성을 시켜서 어떤 단어를 처음 만든 인류 최초로 프로슈머라는 단어, 프로 소비자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 프로 소비자는 뭐가 다르냐? DNA가 아마 소비자들하고 이 프로 소비자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프로슈머의 등장을 1980년대 이야기를 해요.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뭘 내놨느냐? 이 프로 소비자들에 의한 신소비자들에 의한 뭐가 시작되느냐? 권력이 이동되기 시작한다. 무슨 권력? 사회에 대한 정치 권력, 그리고 문화에 대한 문화 권력, 경제에 대한 부의 권력, 이런 권력이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1990년도에 딱 10년 만에 또 무슨 책을 냈느냐? 파워 시프트라는 책을 적었어요. 파워 시프트. 이 파워 시프트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판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 판이 바뀌는데 이 판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쓰고 있는 파워, 예를 들면 파워 시프트가 이 파워 시프트가 파워가 시프트 이동되는데 어떻게 이동되느냐? 기존 사회에서 이동되는 건 예를 들자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이게 디맨드 곡선이고 이거 스플라이 곡선에서 여기에서 시장의 공급 양이 결정이 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면 여기서 가격과 시장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심리가 계절적 수요가 많아지면 수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고, 자, 공급은 작은데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예를 들자면 이마트에서 우리가 회원카드를 만들면, 우리가 이마트에 회원카드를 만들면 이마트에 물건 사실 때, 물건 사시고 물건값 계산하실 때 이마트 캐셔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용카드를 꺼내면 신용카드를 먼저 받습니까? 다른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 반드시 보너스 카드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신용카드 낼라 그러면 보너스 카드 있습니까? 현금 낼라 하더라도 보너스 카드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대기업들은, 왜 유통에서는 보너스 카드를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왜 보너스 카드를 왜 달라 그럴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달라 그럴까요? 보너스 카드를? 적립해 주려고? 예, 적립시켜 주려고? 붙잡아 놓으려고? 예, 적립시켜 주려고 붙잡아 놓으려고. 사실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적립시켜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부지런히 챙겨 다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전화번호 되시든지 끝까지 물어봐요. 왜? 적립시켜 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대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마트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쇼핑해서 한 10만 원치 샀다? 그러면 10만 원치 사는데 계산할 때 여러분 포인트 카드를 탁 꺼놓고 계산기에 바코드를 착착 읽히면요, 현장의 POS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이 고객은 우리 마트로부터 몇 메다 지점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왔고, 오늘이 이번 달에는 몇 번째 왔고, 지난번에는 연세 우유를 사갔는데 오늘은 서울 우유 몇 리터짜리 사가고, 이 모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디에서 분석이 되느냐?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뭘 사가고 내가 오늘 뭘 먹는가조차도 누가 다 깨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깨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름 넣고 몇 번 기름 넣고 얼마나치 기름 넣고 여기서 몇 번 만에 어떻게 넣는가를 실질적으로 보너스 카드를 가지고 계속 쓰시면 대기업들은 당할 수가 없는 게, 대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휴대폰 가지고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휴대폰 회사는 또 뭘 다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가지고 있는가까지도 다 깨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우리 한글은 그냥 이동이라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 손바닥 왔다 갔다. 이걸 이동이라는데 사실은 이거는 move along이라 그래요. move along. 경제학용어로. 이 move along이에요. move along은 손바닥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파워가 move along 하는 것이 아니라 엘빈 터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파워가 shift에 붙다 그래요. shift. shift란 말은 이 shift를 찾아보시면요, 뭐냐니까 새로운 하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그래프로 이동해버렸단 말이에요. D에서 D2로 이동해버렸단 말이에요. 즉 판이 바뀌어버렸다. 판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판이 바뀌어버리면 대기업의 빅데이터에 파악이 됩니까? 안 될까요? 빅데이터 파악이 안 돼. 예를 들어 봅시다. 아하 소사이어티에서 우리가 뭔가 모였다. 안 그러면 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딱 스크랩을 짜가지고 요번에 예를 들어 봅시다. 요번에 무슨 필요한 이 물건이 있다. 그럼 필요한 TV가 있다. 그럼 TV를 우리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나 아하 소사이어티에서 여기 있는 그 TV를 공동 구매한다. 공동 구매하면 전자제품 회사에서 출고는 파악이 되지만 어디를 통해서 누구에게 갔는지는 일체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파악이 안 됩니다. 전자랜드에서 사거나 아니면 내방동 이마트에서 샀으면 내방동 이마트에서 이게 어느 고객에게 갔다는까지 파악이 다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사간 데 대해서 요게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부수되어 있는 홈시어터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에다가 마케팅을 해요. 그럼 10중 8구 걸려들어요,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구축한
내 스스로가 구축한 신소비자로서의 새로운 어떤 이 소비를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번에 벽걸이 TV를 우리 여기서 30대면 30대를 여기서 공동 구매를 했다 하는 순간 대기업의 빅데이터에서 빠져버려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생산자인 대기업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벽걸이 TV가 이번 달에 전국에 몇 대가 팔렸는데 지금 이런 미미한 현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 전체 시장 규모에서 이게 10%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대기업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빅데이터에서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농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하나의 대항마로서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D1 곡선에서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곡선이 만들어져서 파워가 쉬프트 됨으로써 주도권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이마트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 전자랜드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누가 가져버려요? 이제 소비자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빈 토플러가 1990년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를 파워 쉬프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권력이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공됐던 권력에서 권력이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신소비자들이 구축하는 이런 권력이 이동되면서 이 권력이 이동되면서 형성하는 것을 2006년에 16년 만에 침묵을 깨고 무슨 또 책을 냈느냐니까 부의 미래라는 책을 냈어요. 앞으로 부의 미래는 새롭게 이동된 권력에 의해서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대기업이 독점으로 누르고 있던 부가 어떻게 된다? 부의 미래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2006년도에 거쳐서 부의 미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바로 전 세계 경제대 2차 세계대 경제공황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경제 쇼크가 80년 만에 왔을 때 엘빈 토플러가 침묵을 깨다가 한 말 더 던집니다. 이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서 했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무슨 책을 냈느냐니까 2009년 1월 26일자인가?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을 내놔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는 지금 경제 대공황이라고 경제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독자들에게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이 지금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불경기가 넘어서고 나면 당신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 물어봐요. 이 불경기 넘어서고 나면 뭐 대안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이 되면 그러면 당신들은 대안이 있냐 이거를 엘빈 토플러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굳이 꼭 엘빈 토플러를 이야기하는 것은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현상을 금방금방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엘빈 토플러를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엘빈 토플러 그 저서에 정확하게 흐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황을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럼 2009년 불황을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 불황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조직이라는 곳에서 나를 영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97년도 이후로 우리는 선언적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기 시작했냐? 새로운 창업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조직이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창업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면 모래알이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고 협회를 형성하고 예를 들어 플랫폼을 형성해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의 집단적인 하나의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하나의 대한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현상을 저는 묶어서 뭐라고 했냐? 이런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대항을 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런 마이크로 트렌드라, 즉 대기업에 비해서 우리 소비자는 마이크로, 먼지와 같은 미세한 알갱이들이지만 이 알갱이들을 그냥 놓아두면 모래알이지만 이것을 고열을 가해가지고 실제 말하면 융합시키고 복합시키고 환승시켜버리면 뭐가 나오냐? 너 누구도 할 수 없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결속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체가 나올 수 있는 게 마이크로 트렌드의 힘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해서 제가 여기다 S를 붙였어요.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 이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결집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되느냐? 플랫폼을 가져야 돼요. 플랫폼이 없이는 이것은 마이크로들이 결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하 소사이어티도 어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이 자리에.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플랫폼에 모여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점점 한국 소비자들이 의식을 가진 신소비자들이 모이면 이게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 플랫폼을 거대하게 형성하면 결국은 어디로 모여들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KTX를 타려면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KTX 타려면 이쪽에 있는 내방역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KTX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KTX를 타려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저 강남역에 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KTX는 안 옵니다. KTX 오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역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들이 어디에 어떤 요소로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이것이 새로운 사회 부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부의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의 미래와 경제의 하나 흐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이제는 이 마이크로들, 즉 새로운 신소비자들의 구축하는, 의해서 구축되는 이 플랫폼으로 많은 것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은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을 이것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 사이에 뭐로 대비할 수 있느냐? 메가 트렌드는 어떤 경제에서 가능하냐? 메가 트렌드는 기존 경제에서 가능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경제에서는 뭐가 와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정부가 계속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경제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대꾸가 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뭐와 다른 창조경제여야 하는가? 기존 경제와 뭔가 다른 창조경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기존 경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기존 경제는 뭘 것 같습니까? 기존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보릿고개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이 40년 만에 2만 배 이상의 수출 성장을 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업입국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경제의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2년으로부터 출발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정제를 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을 했고, 그런 정부의 시책에 따라오는 기업들은 전부 다 자동차를 독점 생산하게 해주고 전자제품을 독점 생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이런 기업들을 키워줬어요. 자, 이런 경제 속에서 이제는 어떤 경제로 가느냐? 창조경제로 가라 이 말이에요. 창조경제로. 이 창조경제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창조경제의 발원지는 어디니까 맥킨지그룹 2012년 9월달 예비보고서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3년 4월 16일 맥킨지그룹이 한국 제2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의존하는, 즉 2차 제조 산업과 가공 산업과 중화학 산업에 의존하는 이런 의존형은 이 공업입국에서 여기에서 3차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 서비스와 이런 용역, 이런 기타 산업, 이런 것들을 유통 서비스 산업, 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독점으로 해왔던 이런 경제 구조가, 이거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서 지금 계획경제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체가 대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창업을 해서 개인이 사장이 되고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낸 것을 기업에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창업해서 이것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모델을 무슨 경제라냐? 창조경제를. 이 창조경제는 몇 차 산업이냐? 창조경제는 4차 산업과 5차 산업과 6차 산업과 7차 산업이 복합되어 있는 산업이 창조경제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경제 분류가 4차 산업, 3차 산업까지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UN 경제산하기구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분석할 때 지금 몇 차 산업까지 분류하느냐? 7차 산업까지 분류해요. 그 4차 산업이 바로 뭐냐니까 IT 산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소비자들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플랫폼들끼리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엮어나가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도 유통에서도 IT고 문화에서도 IT고 제조에서도 IT고 컨텐츠도 IT다 이 말이에요. 즉 통닭을 튀겨서 파는 것은 3차 산업이지만 이것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 이런 시스템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은 뭐냐니까 IT 산업이에요. BBQ 본사는 IT 산업, BBQ 내방점은 3차 산업. 그래서 이걸 4차 산업을 육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T 산업을 육성한다는 말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인 창업을 하는데 이것은 Intelligent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다시 말해서 지식 정보에 기반한 개인 창업을 유도해내는 산업이 이게 몇 차 산업이냐? 4차 산업. 5차 산업은 문화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에 넣으면서 빠지지 않는 말이 컨텐츠 산업, 문화 산업 이런 이야기 나와요. 디자인, 문화, 컨텐츠 이게 몇 차 산업이냐? 5차 산업이에요. 이게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하나의 중심축이에요. 또 하나 6차 산업이 뭐냐니까 환경과 바이오입니다. 환경, 친환경 산업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환경 아이템을 만들어내가 창업하면 이거 몇 차 산업이냐니까 6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슨 경제냐? 창조 경제예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안티에이징 산업 이런 산업들이 바로 어떤 산업이냐?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산업, 웰빙, 웰리스, 힐링, 그 다음에 웰다잉, 그리고 웰루킹 이런 산업들이 미용 산업들, 건강 산업 몇 차 산업? 6차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이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육성해내는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무슨 경제라고 표현될 수 있냐? 창조기. 이게 바로 계획 경제하고 어느 기업의 하층이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독자적인 창조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요. 7차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어디에 맞닿아 있어야 되느냐 이게 창조 경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7차 산업이 사회공헌사업이에요. 사회공헌사업이에요. 가치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우리가 이런 아하 소사이어티와 한국 소비자 플랫폼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개개인이 돈을 벌고 개개인이 이익권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사회공헌활동인 거예요. 사회공헌활동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강사로서의 이런 일들은 곧 결과적으로 희망을 잃고 있는 또 많은 부분의 정보력을 왜곡되어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뭘 제공해 주느냐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강사로서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몇 차 산업 종사자들이냐. 우리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이전에 우리는 7차 산업 종사자들이에요. 7차 산업 종사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 질서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떤 방향 제시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구현해내야 될 가치 지켜내야 될 시대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 속에 담겨서 나갈 때 우리는 몇 차 산업이냐? 3차 산업, 7차 산업이에요. 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것은 몇 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와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담겨서 나간다면 이거는 몇 차 산업이냐? 7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개인들의 어떤 이익에 맞닿아 있고 이 개개인들의 돈벌이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창조 경제가 아니라 기존의 재래 3차 산업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소비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담론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고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떤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부교합되어 있는 곳에 교합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것이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내가 소비를 하나 하더라도 공동 소비를 하나 하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소비하기 이전에 이 소비가 곧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 이런 소비가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맞닿아 있는 소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국 소비자 플랫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동행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또 우리 사회 배려층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공헌 상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7차 산업에 맞닿아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진행이 될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서 의식이 바로 쓰고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돌아가는 아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거대한 담론을 이렇게 예리한 분석과 또 명쾌한 해법을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하 소사이어티가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긱스들이 출연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좀 더 우리가 미시적으로 본다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교수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요 근래에 들어본 이 트렌드 분석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성원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는 도둑놈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담을 기어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자기를 마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의 입에다가 자기의 입을 갖다 대는 거.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오늘 그 꼴이 됐어요. 누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을 거다 뭐 이런 거를 먼저 해놓으면은 아주 난처해요. 정말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리 얘기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여기 늦게 왔거든요. 왜 일찍 와야 돼서 늦게 왔냐면 집안에 무슨 건강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다녀서 이렇게 오느라고 돌발 사고 늦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뭐 내가 다 해놓은 거 그거 다 어디로 없어졌어요. 가서 가지고 올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형편없을 겁니다. 재미없을 걸로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데 별것 아닐 거야 하고 들으면 좀 괜찮을지 몰라서 그렇게 돌려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스토리지만은 제가 교육할 때 쓰던 거 그거 다 USB에 담아가지고 다니던 건데 그걸 못했는데 그냥 얘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여객선이 이렇게 잘 평화롭게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해 버렸대요. 거기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 그래도 요행이 5사람이 살아났는데 구명보트 2척을 타고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한 척은 그 폭풍에 막 밀려가지고 정신없이 하다가 어떤 그 무인도로 가서 정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도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어떤 무인도에 했는데 여기에 3사람이 나옵니다. 예, 젊은 여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메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려우니까 더 힘드니까 그거 빼고서 그냥 젊은 여성 그럽시다. 또 한 사람이 선원이 여기서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이 여기서 정박돼 있는데 여기서 젊은 여성은 휘양시에 자기 약혼자하고 여행을 하다 극고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약혼자 남자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배를 탄 건 아는데 어디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어떤 흔적이라도 남았나 하고서 또 어떤 배 부서진 거라도 남았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빙빙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가도 아무런 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또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작은 섬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에 뭐가 있나 보니까 그러다가 날이 이제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제 시야가 좀 탁 트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젠 해보고서 돌아다니는데 결국 하나도 못 찾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가 봐. 저쪽 어디서 어떤 섬의 그림자가 보여요. 응? 그러니까 저기 섬이 있구나 하는 게 하다가 조그마한 섬이 먼 데 있으니까 이렇게 작아지네 그림이. 이 섬보다 더 큰지도 모릅니다만 이 섬에 그 그림자가 하나 있어서 이걸 보고서 혹시나 아니야 분명히 저기에는 내 피앙세가 거기 있다 살아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길 건너가고 싶은데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갈 길이 없어요. 다행히 선원이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원 보고 어렵지만은 그 배를 좀 다시 수리해가지고 나 좀 저쪽에 있는 섬까지 좀 데려다 줄래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선뜻 받아줬어요.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그거 어렵게 없다. 그러니까 가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하고 하룻밤만 함께 하고서 갔으면 좋겠다. 나도 부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참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나 몰라. 멘붕이 된 거예요. 미국에도 그 말 하나.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고민이 빠졌어. 거긴 가긴 가야 될 텐데 그런 조건이 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선원입니다. 선원은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기도 해요. 이 선원을 따라온 사람들이 해서 오는 동안에 선원이 보호를 받아서 지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원도 나를 보면 몇 고생하면 열심히.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고민하다가 여기 어른을 찾아갔어요. 노인한테 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진퇴양난이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해줬습니까? 어떤 좋은 묘안이 좋은 방법이 좀 있으면 교시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어른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께서 얘기를 듣더니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게 다른 결정이 아닌데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랑에 관계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다만 당신의 그 마음 여기다 물어서 그 마음이 대답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여자는 더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결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정 네가 해라 하니까 그거 더 문제죠. 그래 고민 또 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서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 나 같이만 있어 달라고 했는데 같이만 뭔지 몰라도 같이 있어 대줬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밝은 마음으로 선원이 배를 고쳐가지고 여기까지 썩 갔어요. 배가 썩 가서 이게 보이기란 말 하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걸어 다니는 게 보였어요. 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했는데 갔는데 가까이 가서 배가 해변에 닿자마자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이게 이름이 피터입니다. 응? 마이클 하고 막 찾아가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메리 하고서 딱 달려와가지고 서로 딱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포옹이 전개됩니다. 거기서 남자 그 완력있는 팔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젯밤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아주 과감하게 털어놔 버렸어요. 내가 얘기해버리는 게 낫겠다고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외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꽉 집어 던지고서는 자기는 미친놈이 됐어요. 두 번 다시 내한테 얼굴을 내타지 말라고 그러면서 소리 들리면서 어디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눈물을 먹고 울면서 터벅터벅 해변가로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오는데 배에 데려갔던 선원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렸는지 어쨌든 다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피터라고 하는 그 약혼자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 그 싸운 거 내용 내가 다 들어서 안다. 지금 보니까 봤는데 내가 당신 남자친구한테 잘 얘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동안의 짧은 동안이지만 그동안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뭐라도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냐. 이걸 들으시면서 여기 5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우선 기억을 합시다.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젊은 여성이 있죠. 젊은 여성.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원이 있었죠. 또 하나는 노인이 있어요. 저쪽 섬에 여기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 약혼자가 있고 또 하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 5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5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 마음에 드는지 남의 의논해서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호감이 그래도 제일 가는 사람. 느낌으로 어떤 사람이 난 호감이 간다. 이런 사람을 1번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호감이 안 가. 싫다. 그런 사람을 5번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생각해서 자기 순서를 거기다 정해주세요. 그 용지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또 이거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좀 나눠주세요. 자, 남하고는 절대 의논하지 말고 자기 주체성을 살려서 해주세요. 전부 다. 이 용지 좀 누가 좀 이쪽 돌리세요. 쭉. 네. 자,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하나, 둘, 셋. 그리고선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거기다 써요. 간단하게. 이렇기 때문에 난 이게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을. 과연 젊은 녀석은 몇 번에 들어갈지, 선원은 몇 번에 들어갈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일번하고 1번만 쓰는 겁니까? 아니요. 1, 2, 3, 4, 1, 3, 3, 4 순위를 딱 매기세요. 그 순위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분명하게 정하세요. 남이 뭐라 해도 바꾸지 말고 자기가 볼 때. 네. 자, 정해서 이거 사실은 15분간 정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 15분간 했다는 오늘 못 가. 그러니까 잠깐 한 5분에 정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은 원래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보이는 의미에서 지금 한 4, 50분에 지금 다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자. 자, 각자 정해진 분은 어떤 표시해 주세요.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난 정해졌다. 늦게 정한다고 뭐 잘못되는 것도 없고 빨리 정한다고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정하라고요, 한번. 그래도 5분 내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보고 있다가 친구한테 갔죠. 여성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어깨에다 딱 손을 얹고 내가 이해하고 너희 왜 싸웠는지 다 들었다. 그래서 내 입장을 우리 친구지만 너 약혼자한테 얘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짧은 동안이지만은 이게 왜 무언가 짧은 동안이 나와요? 짧은 동안이지만 그동안 내가 뭐든지 너를 위해서 다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또 나타난 거죠. 이렇게 돼서. 그대로 본인별로면 그 사람 이야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귀로 듣고 있어요. 사람은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경청한다는 건 귀를 기울인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적극적 경청법 그러니까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랬죠. 그럼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귀다가 들어넣어줘.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들어. 이따가 너는 말해라. 나는 듣는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했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견청이라고 저희는 말을 바꿔 쓰고 있어요.
개지군이나 유리하게 이균영 선생 여기 안 왔지만 이균영 선생하고 저는 견청 그럽니다. 보고 들어라. 예? 마누라가 여보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남편이 신문 보고 있다가 왜 그래? 하고 됐다가 다시 신문으로 가죠 눈은. 그럼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쩌면 듣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듣는 거야. 뭐야 하고 신문 뺏어버리고 보여. 예? 아 여보, 아니 듣지 귀로 듣지 뭘? 다 듣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학교다 전화하는 걸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언제 내가 전화 건다고 했냐? 전화가 왔다고 그랬지. 온거나 건거나 결혼을 했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경청을 하기 때문에 경청을 하면 안 됩니다. 견청을 해야 됩니다. 눈 보고 말해야 돼. 제가 토요일 날 주례를 서면서 주례를 내가 터득했어요. 주례는 길게 뭘 할까 항상 고민했는데 이제 주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된다 이걸 알았어요. 듣는 놈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결혼해봤지만 주례사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대한민국의 제일 뭡니까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연구원 원장님이 해주셨어. 정재갑 박사 이런 분이 해줬기 때문에 대단한 걸로 알았는데 그냥 왜 무슨 얘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신랑 신부가 못 듣는데 남이 뭘 들어? 딴 사람들이 와 듣는다고만 앉아가지고 주례 잘하나 보자 그러고 듣는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나머지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례가 혼자서 뭘 열심히 얘기하는데 주례만 했으지 아무 듣는 거야. 그래 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례를 시작하는데 주례를 듣는 사람이 없다. 내 얘기를 해줘. 내가 결혼했는데 주례사를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들어줘요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다들 결혼하신 분들 주례사 기억하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면 또 부인 애들은 하나도 몰라요. 항상 나와. 그 옆편이. 아시는 분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례는 앉는 게 제일이지만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이게. 하나만 얘기할 테니 이게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고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이제 남녀한테 자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하니까 신랑 신부를 쳐다봐라. 수줍어하지 말고. 그러면 신랑 신부를 쳐다보기 시켜요. 친구들은 그걸 보고 눈 맞춘다 그러대. 네? 신부하고 눈 맞췄다 그러는데 눈을 맞춥니다. 그래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인데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하는 건 듣는 거다. 그래서 만나면은 남편 오면 무슨 말 할까? 우리 아내한테 무슨 말 해줄까? 이 생각하지 말고 남편 말을 열심히 듣고 아내 말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 말을 듣자. 처갓집에 가서는 어른들 말씀 듣고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경하는 우선 고기 사주는 것보다 얘기 잘 듣는 게 최고다.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신부, 주례가 뭐라고 했지? 그러면 용케도 다 대답 잘해요. 그래서 신부 100점. 그 다음에 신랑 잘 듣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 100점. 하객들한테 물어봐요. 하객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객도 100점. 그러고선 끝내죠. 그렇게 했더니 큰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둘째 놈이 또 해달라고 해서 셋째까지 결혼. 중학교 동기 동창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야. 친구들이 왔는데 그거 잘못해가 긴 소리 했다가는 애들이 뭐라고 하거든. 자식 뭔데 뭐 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짧게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야 그래 역시 효자 그러길래 내가 인정받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놈을 해달라고 셋째 놈까지 했어. 고등학교 놈이 하나가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써먹었죠. 그랬더니 첫째도 했더니 둘째도 하고 셋째도 하고 단 첫째 했는데 하객이 똑같아.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해요. 이게 결혼해오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만 해. 12가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날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듣는 얘기였지.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 사랑하는 다 해. 누구든지. 존경하는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요. 존경을. 사랑하는 난 누구라고 하면 존경은 안 하고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런 게로 다 쭉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들었으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하시는 거는 이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시험은 안 치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지금 개인들이 다 결정했는데 자기 조끼리 그룹 결정을 하셔야 돼요. 1, 2, 3, 4, 5를 만드는데 이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저 개인들이 해준 거 난 몇 번이었다 한번 쭉 부르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 그룹 걸 하나씩 정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세요. 이거 결정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손 들어서.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고집을 부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양보해도 안 돼요. 그렇죠? 좋은 게 좋지 여기서 나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납득이 갈 때까지는 토론하세요. 막 하다가 그래도 대강 납득될 때 결정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번 정해하고 딱 해서 다 정해졌으면 박수 쳐주세요. 그럼 거기 끝났다 할 테니까. 그것이 이제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데는 상대방 의견도 다 들어가면서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걸 빨리 자유시간에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주 완전한 건 없을 거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10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5분 했으니까 10분 정도는. 자, 네, 각 팀에서 어떻게 한번 결론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조 발표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다른 데는 6분씩 이렇게 됐습니다만 1조는 총 5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남자 의견과 여자 의견이 약간 갈리긴 했습니다만 남자 의견과 여자 의견 두 가지 견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은 제일 먼저 노인을 1번으로 잡았습니다. 그 노인이 당신의 마음으로 결정해야지 내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책임 회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와 그 당사자의 의사 존중을 했다는 데서 1번을 했고요. 2번은 마지막 그 피터가 그 둘이 포옹하고 해지는 장면을 봤으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겠다는 거에서 그 휴머니티를 통해서 2번으로 삼았고요. 3번은 그 비련의 주인공인 메리를 3번으로 잡았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몸을 허락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남자 입장에서 갈등이 됐고요. 네 번째는 그 약혼자를 내친 마이클을 네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단 한 번 몸을 더럽혔다고 해서 내친다면 진정한 사랑이지 않겠느냐고 맨 마지막에는 세월호 참사의 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선언이라는 종자를 우리는 끝으로 이렇게 남자의 의견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달랐습니다. 사건의 여주인공 메리에 제일 많은 점수를 줬고요. 두 번째가 노인이었었고 세 번째가 피터. 그리고 남자들하고 좀 의견이 갈린 거는 남자는 그 데려다 줄 테니까 나하고 하룻밤 재워달라는 게 남자는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선언이 네 번째고 맨 마지막엔 그 몸을 더럽혔다고 내친 그 마이클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조는 매달 정기적으로 날짜를 맞춰가지고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어느 팀이 할까? 네, 하겠다는 팀 먼저. 좋아. 2번,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조 반장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젊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주신 우리 조원들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할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잡았어요. 첫 번째, 윤리적으로 볼 것이냐, 사회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총 3가지 안이 나왔어요. 우선은 노인과 친구, 또는 그 다음에 여성, 선원, 약혼자, 이 순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노인, 이게 1번이냐 2번이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번이 선원이었어요. 왜 하죠? 2번은 친구, 3번은 약혼자, 4번 여성, 5번 노인. 노인이 가장 나빴대요. 네. 선원이 가장 착했고요. 그러니까 생존이란 무엇인가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성공과 윤리적인 양심적인 측면을 본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울여서 그것이 대중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해관계나 실제관계가 있으면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거 봤어요. 대중들이 우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를 벗어나서 나한테 이득이 있냐 없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요. 첫 번째 선언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득이 있을 때 그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친구 2차적인 나의 뭔가 이해관계나 나에게 뭔가 득이 될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2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본 거죠. 이 사람 나한테 득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이 사람한테 내 선을 베푸자. 세 번째 약혼자 정말 냉철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CEO는 원래 사고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냉정한 판단과 냉정한 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여성 정말 무능력한 거예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했어요. 다섯 번째 노인 어떤 면에서 무책임하냐고요? 우선 노인 같은 경우 지혜를 발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솔루션을 제안하지 않고 무책임한테 너의 선택에 맡길게. 그 사람이 어떤 지혜, 어떤 인격체, 어떤 관점,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의 선택에 맡길게. 너의 지혜를 네가 알아서 구해봐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무책임하다 보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요즘 보면 벌써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죠. 컨설턴트들이 정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체,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논한다면 정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노인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른이 강동진 씨라는 분입니다. 강동진 씨. 강동진 맞죠? 네 맞습니다. 먼저 교감 선생님은 이현영 교감 선생님 원래 전국적 유명한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제일 젊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대단하시네.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말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가 이 마이크를 뺏지는 못했어요. 역시 젊은이들이 활약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저기 세 번째 조를 임시로 맡아서 의견을 한번 취합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소사이티 모임에 5번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숙제는 나를 새도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설령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답인지도 모르는 개인적인 문제고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8명이 9명이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젊은 여성을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본 이유가 어떤 그때 즉흥적으로 발생됐던 그런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약혼자를 찾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과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언이 갈 수 없는 곳인데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다면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버려서라도 약혼자를 찾아가겠다고 갔는데 내 몸을 버려서라도 약혼자를 찾아가겠다고 갔는데 이 미친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그냥 단칼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성으로서 이게 참 그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해 줄 정도로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즉흥적이나 아주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한순간도 여유를 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팽개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약혼자는 5번째로 몰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끝났고요. 선언은 대단히 현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이렇게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아마 이 자리에서 여성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 당신이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저도 성원이 되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는
좀 이렇게 솔직한 선언을 인정하자. 이제 뭐 이런 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인데요. 친구는 뭐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잘 지켜보고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잘 양쪽에 설명을 해서 좋은 중재를 하고 그래서 또 화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는 친구라면 그 사람도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친구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의미라면 훌륭한 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 노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점수를 받아야 되는 뭔가 지혜로운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공이 좀 약하고 수준이 좀 떨어지면 무책임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자문을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당신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내가 당신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마음속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당신이 가장 잘 알으니까 선택의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해라. 뭐 이런 쪽에서 좀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받는 쪽에서 잘 헤아려 줬으면 훌륭한 의견이 되는데 받는 사람이 또 그러지 못하면 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유부단하고 자기가 적극적인 컨설팅을 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그 마음에 들고 그런 것들은 이 젊은 여성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 바쳐서 그 바다를 건너고 그 뭐 어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정신을 우리 선조는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옳은 말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남의 팀 누가 발표해 주세요. 그 지금 앞에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만 했어요. 1, 2, 3, 4, 5를 다 한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고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 왜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제일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여자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에 살려면 아이고 약혼을 했더라도 즐길 거 즐기고 챙길 거 챙겨야죠. 그래서 여자가 제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럼 제일 쓸모없는 사람을 누구로 했느냐? 저희는 선언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즐기는 건 좋은데 결국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상태가 좋았으면 지금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 저 여자하고 잤는데 정말 재밌었다라고 떠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박수 스스로 한번 보내. 자축 박수. 아주 짧게 잘해주셨어요. 이거는 원래 말씀드렸죠. 3시간 동안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는 토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의적인 토론이 정답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답 없는 게임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또 그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건 대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조난을 했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통계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얻은 이걸 가지고 딱 봐서 어느 조가 거기에 맞게 되느냐 이렇게 정답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인간관계란 여기서 지금 도덕관이나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수용해 가면서 해야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 그 법이란 건 또 따로 그건 현행 법으로 다 결정할 땐 법으로 결정한 겁니다. 현행 법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그러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그룹 워크를 어떻게 했느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으로 두세 시간 걸릴 때는 이런 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이걸 하다가 한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걸 해서 저 젊은 여자 이렇게 딱 요게 잘못 그려졌네. 그래 나 이상하다 이거 남았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쓰고 자기가 하나 정한 걸 다 씁니다. 번호를 전부 쓰고 그 다음에 집단 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 발표한 것까지 전부 가지고서 이 오차가 왜 생기는지 이건 한데 이것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오차가 나옵니다. 그 오차가 정답에 가깝게 한 팀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 가깝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 회의하는 분위기라든지 점수가 따로 있어요. 앙케이트 또 줘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룹 토의를 제대로 했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임 할 적에는 대개 조장을 정하지 않고 합니다. 그냥 해놓으면 조장 없이들 해요. 그러다 나중에 필요하면 조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당연히 조장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런 그런 분들도 언제나 조장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장을. 그래서 여기서 조장을 쫙 뽑아가지고 하는 이것은 왜 조장을 안 뽑았기 때문에 조장을 뽑았기 때문에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신 분은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 자료도 사실대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료를 갖고 오니까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저는 이거 없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를 드리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 토의를 하는 거예요. 결론 내기 전에. 그러면 다중 토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1회 때 우리가 한 거 본 거 있죠? 제1회 때는 마이클 샌들 교수 하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때 보면 정의란 뭐냐, 정의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발언들을 하면 도대체 이 양반이 뭔지 하여튼 얘기하면 딱 듣고 난 뒤에 넌 평안하고 자, 이 반대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 얘기를 합니다. 또 듣고 그러다가 또 여기 동조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런 토론 방법의 거를 우리는 동영상으로 봤던 겁니다. 그 비슷한 걸 우리는 해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서로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먼저는 뭐 장난처럼 그냥 해버렸는데 진지하게 또 하면은 진지하게 발언들 합니다. 젊은이대로 진지하게 얘기하고 어른들은 은들대로 합니다. 그 여성은 여성대로 아주 자기 목소리를 내가며 토론을 진지하게 다 끝내놓고 난 뒤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은 그 수긍하고 그걸 화합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커뮤니티는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것까지를 전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겠다. 지금 어떤 자기 가치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려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필 그 선언을 1등으로 봐. 그러고선 다음에 만나서 저 자식은 선언을 1등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뭐냐 이래 끝까지 집에 가서까지 가서 자손 만대로 뭐 이걸 가지고 원서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다 화해하는 이런 걸로 토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에 멋진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멋있는 사랑 이야기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우리 이성은 박사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드시는 모습이 마치 옛날 카퍼레이드 막 공항에서 오셔서 하시는 모습 같이 멋있습니다.